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학교 9가 쉼 여가 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제가 있죠? 쉼과 여가 놀이인데 인간은 항상 목적이 되어야 하며 다른 수단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매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평상시보다 더 좋았다는 말씀인 거죠. 그 만족함이 절정에 이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일하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여섯째 날까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쳐서 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쉬도록 스스로 안식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안식의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를 알려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행동은 세 가지 동사 쉬다, 복을 주다, 구분하다로 나타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쉼과 누림과 거룩함을 배웠습니다. 놀이하는 인간 호모 누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의 징하는 인간이 처음부터 놀이하는 존재라고 규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노르베르츠 몰츠는 놀 줄 모르면 병든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인류는 일에 대한 필요 때문에 따로 여가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과 놀이가 구분되지 않았는데 일이 놀이였고 놀이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농업사회에서는 때로 고된 노동조차도 노동요를 부르면서 놀이와 축제로 승화시켰습니다. 일과 여가가 구분되지 않았고 삶이 그다지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이 점점 과중하게 되었고 여가, 즉 쉼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레저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레저 생활할 때 그 레저. 레저라는 말도 라틴어 리케레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허용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허가증을 뜻하는 라이선스가 이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했기에 그 보상으로 쉬는 것이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쉼이 없는 피로사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인간들은 피곤해졌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기계의 일부분으로 종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각종 발명품들은 인간을 더 혹사시켰습니다. 예컨대 전구의 발명은 우리에게 밤의 휴식을 빼앗아갔고 각종 각성제와 에너지 음료는 우리를 더욱 혹사하게 합니다. 차 한 잔의 여유를 떠올리는 커피조차 처음 유럽에서 노동력 착취의 수단으로 노동자들이 졸지 못하게 하느라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AI가 특징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현대인들은 불안하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남이 아닌 나 자신이라는 거죠.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20세기 후반의 사회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는데, 과거는 금지, 즉 뭐뭐 해서는 안 된다에 의해 이루어진 부정의 사회였다면은, 오늘날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최상의 가치가 된 긍정의 사회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성의 과잉으로 사람들은 성공을 목표로 스스로를 혹사해서 모두가 피로해지고 목표에 이르지 못한 좌절감은 우울증을 낳는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성공신화에 목마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구 증가나 낮은 출산율, 실업이나 노사관계, 생태계의 파괴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은 더욱 복잡합니다.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면서 이들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정은 교수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놀이가 없거나 행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극도의 분노와 증오의 사회가 된 가장 큰 이유는 386 세대가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군사 독재 시절을 보낸 386 세대는 자유, 민주, 평등이라는 수단적 가치를 추구하는 능숙하지만은 정작 목적이 되는 재미와 행복이라는 궁극적 가치에는 무지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투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해도 행복해야 된다고 행복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살기도 합니다. 행복 전도사로 이름을 날리던 유명 강사는 자살했습니다. 병에 걸려 행복하지 않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꼭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가장 멋있게 연출된 행복한 모습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오히려 꼭 행복한 모습을 누군가에게 과시해야만 될 만큼 사실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반증은 아닐까요? 세 번째, 행복은 내 손안의 포노사피엔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 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충분히 행복하지 못합니다. 누구는 현실을 도피하여 행복을 추구합니다. 알코올이나 마약, 섹스와 도박 같은 전통적인 도피처들은 사회적 제재나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래서 손 안에서 도피할 수 있는 그야말로 손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지혜로운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포노사피엔스가 출현하였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뿌리칠 수 없는 즐거운 유혹인 동시에 엄청난 기회입니다. 기성세대는 스마트폰을 한낱 중독으로 치부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스마트폰의 중독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에는 측중격핵, 이른바 쾌락중추라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도파민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게임하면서 측정한 도파민 농도가 마약을 투여할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게임을 하면 마약을 투약한 것과 같은 쾌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파민은 보상 중추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데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렇게 쾌락 중추와 보상 중추의 자극이 가해져 게임을 할 때마다 강렬한 쾌감을 얻고 이를 계속 얻기 위해 게임을 자꾸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이 중독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태어난 I 세대는 핸드폰과 함께 자랐으며 고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합니다. 게다가 인터넷이 존재하기 이전의 세상에 대한 기억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된 채 성장했고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알고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대한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젠 이렇게 놀아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워라밸을
보면은 워라밸을 강조해서 주 5일 근무제로 근로자들에게 시간은 많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릅니다.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를 이제 일하고 어떤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추자. 그래서 일만 하지 말고 조금 휴가를 보내자, 여가를 보내자 이런 것이 이제 워라밸인데요. 정작 시간은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는 거죠. 모처럼의 휴일이니 밀린 집안일에 바쁘고 아이들과 집안일이 바쁘고 아이들과 지역 축제나 하다못해 근교 놀이공원이라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는 곳마다 차는 막히고 사람들은 밟힙니다. 이런 여행이 아니라 개인의 소소한 여가 생활은 어떠할까요?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는 것. 그러나 수백 명이 죽어야 영화가 끝나고 갖가지 불륜이 저질러진 다음에야 소설은 끝납니다. 막장으로 치달아야 드라마는 재미있고 대륙을 초토화시켜야 게임은 끝납니다. 그러는 동안 과연 우리들의 여가에 쉴 틈이 있을까요? 이제 진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노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노는 것조차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노는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일하는 방법 위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 조언을 한번 참고해 봅시다. 첫째, 다운시프트로 인생을 즐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운시프트는 운전대 재단 기어로 속도를 줄이는, 운전할 때 저단 기어로 속도를 줄이는 것인데,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위해 바쁜 삶의 속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바로 잡았는지 점검하려면 먼저 속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코도의 다운시프트 인생을 즐겨라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 아주 똑똑하게 생긴 미국 젊은이가 멕시코 어부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 어부는 배를 타고 나가더니 고기를 잡아서 생기를 유지합니다. 이 미국 젊은이가 보기에 어부가 조금만 더 열심히 고기를 잡으면 생활이 윤택해지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에게 좀 더 열심히, 좀 더 많이 잡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어부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남는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나요? 늦잠 자고 낚시질 잠깐 하고 애들이랑 놀고 마누라랑 낮잠 자고 저녁에는 마을에 가서 친구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기타도 치고 바쁩니다. 미국인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버드 MBA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매일 좀 더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더 많은 수입이 생기고 더 큰 배도 살 수 있겠죠. 큰 배를 몇 척 더 장만하면 수선 회사도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조그만 마을을 떠나 멕시코시티나 미국 뉴욕으로도 이사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걸리죠? 20년, 아니 25년요. 그 다음엔 당신 사업이 진짜로 번창했을 때는 회사를 팔아서 백만장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은퇴해서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면서 늦잠 자고 아이들이랑 놀고 낚시일로 소일하고 낮잠 자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거죠. 그러려면 뭐하러 그렇게 일합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재밌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과정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결과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과정에 무게를 둘 수도 있고 결과에 무게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이나 여가를 즐기는 문제라면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겨야 할 것입니다. 히말라야를 헬기를 타고 오를 수도 있지만은 최고의 여행은 발로 걷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과정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소확행을 챙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만 하거나 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일하는 틈틈이 쉼의 즐거움을 찾기 마련입니다. 나만의 소확행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몸으로 노는 것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쉰다고 생각하는데 뇌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뇌는 일할 때 쓰는 일하는 뇌와 쉴 때 쓰는 쉬는 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뇌가 일을 멈추고 있을 때 쉬는 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런 보상 관계는 육체 활동과 정신 활동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날 대부분은 정신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머리보다 몸으로 하는 놀이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노는 것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여가 활동을 레크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 더욱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소위 세런디피티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놀이터 회사를 표방하고 대부분의 직장들은 즐거운 직장 문화 만들기 위해 투자합니다. 현재 세렌디피티는 영국의 작가 호레이스 윌폴이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는 동화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낸 말인데 이 동화는 보물을 찾아 여행을 떠난 인도의 새 왕자가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보물을 찾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 창의력을 바탕으로 21세기 기업들은 세런디피티 효과를 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한 회사는 회사 모토를 먼저 쉬고 실증 나면 일하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월급뿐 아니라 일할 기분까지 줘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이익 증가율이 다른 기업보다 평균 4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도 직원들은 근무 시간의 20%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식사 때가 되면 12종류의 식당 중 골라서 가게 합니다. 두 회사 모두 세런디피티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경영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야말로 정말 탁월한 놀이꾼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매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그 만족함이 절정에 이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일하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지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쉬도록 스스로 안식일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본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훗날 십계명을 통하여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확정됩니다. 7년째에는 아예 땅도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7번 거듭되는 50년째에는 사고 팔던 경제활동도 쉬고 원래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이와 같이 노예제가 안정된 시대에 사람과 토지뿐 아니라 경제 구조마저도 쉬게 한 포괄적인 안식은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행동은 세 가지 동사, 쉬다, 복을 주다, 구분하다로 나타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쉼과 노림과 거룩함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쉼과 풍요로움과 거룩함을 누리는 신약의 주일로 성취되었고,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최종적인 안식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위니캇은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 형성한 관계가 평생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기본적인 틀로 작용한다는 대상관계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화와 놀이와 종교의 영역인 중간 현상을 주목하는데, 진정한 삶은 주관적인 환상의 세계도 아니고 객관적인 현실의 세계도 아닌 두 세계가 중첩된 이 공간에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즉, 건강한 삶은 현실에서 도피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세계에서 일과 사랑과 놀이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는 솔로몬의 고백과 맥을 같이 합니다. 허무한 인생의 날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수고하고 얻은 몫이라고 하였습니다. 일과 사랑과 놀이는 하나님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생각 나누기 한번 해볼까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각각 쉬게 하게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5가지 이상 써봅시다. 당신의 여가 생활을 계획해보고 서로 소개해봅시다. 오늘 9장 쉼 여가 놀이에 관련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